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한중연구소 강여린입니다. 연구 분야는 동북아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고 특히 외교정책이나 외교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일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 미국의 시선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의 포인트는 한일회담은 과연 한국과 일본 양국만 관련된 회담이었는가, 그리고 한일회담 정식 개최 전에 국가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냉전 초기에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한국 전쟁 시기에 진행되었던 1951년 한일 예비회담 사례를 통해서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49년에 주1 한국연락대표부가 개설이 됩니다. 아직은 국교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연락대표부라는 거를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한일 수교회담이 개시된 거는 1952년도입니다. 그리고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 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기간이었죠. 그 후에 한국에 그 일본 사무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12월에 발효가 되고 양측에는 대사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 대표부랑 사무소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여기 노란색을 제가 형광펜으로 그었는데요.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 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나서 추축국과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세계 규모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45년 9월 2일에 일본의 항복문서에 조인을 합니다. 49년 1월 19일에 일본의 한국연락대표부를 개설을 하게 됐고 국제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1950년 6월이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일 강화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협정에 사인을 하는 날짜는 51년 9월 8일이고 이 조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52년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한일 예비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끝납니다. 정식으로 한일 수교 회담이 개시되는 것은 52년 2월 15일. 이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시기가 얼마나 한국이 국제 정치에서 대변동 속에 있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굉장히 중요한 강화조약이고 대일 강화조약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세계대전, 2차 대전을 종식하기 위해서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일본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이 대일 강화조약에 의해서 정식으로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전쟁 상태가 끝나고 일본이 완전히 주권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강화조약은 전쟁 중이던 국가들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하는 평화조약입니다. 누가 승전국이고 어느 국가가 패전국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범 처리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강화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할 때 서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예비적 고찰로서 역사적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일회담. 그래서 한일회담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일회담이니까 한국과 일본만이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이런 국제적인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일회담 개최 전에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비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그 다음에는 한일 예비회담의 진행, 1951년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 미국은 어땠는가, 그리고 한일 예비회담의 종료를 했을 때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일회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전 초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해방되고 미국과 소련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심리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중요 전략의 요충지로 보았습니다. 전략을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일관되는 걸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46년부터 50년에 그 미국의 정책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위기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특징은 미국의 아시아 및 태평양 관리에 대한 거고요. 한일 관계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국제정치의 대변동 속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동을 했죠. 그래서 한국 전쟁을 국제정치 속에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전쟁과 한일 관계는 어떤가? 한반도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국내적으로, 지역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냉전이라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소 갈등 속에 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1951년 10월 한국과 일본 간의 예비회담이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회담이 잘 됐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일단 1952년에 정식으로 한일 1차 회담을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3차 회담에서 또 결렬이 나고 한국과 일본의 상호 불신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외교문서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 한일 간의 갈등들이 나타납니다. 한일회담은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간의 협의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혼미를 거듭하던 한일회담은 제3공화국에 들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 61년에 박정희 케네디 회담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후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1961년에 6월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총리 이케다 하야토에게도 한일 협상을 타결을 해라 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의 만주 침략 그리고 중일 전쟁 이거는 훨씬 더 앞으로 갑니다. 2차 대전 그 앞으로 가게 되면은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은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해소책으로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1939년에 국민 동원 계획을 세웠고 40년에는 조선 직업 소개령을 실시해서 한국인 노동력 유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조선징용령, 1944년에는 조선징병령 등으로 한국인을 일본으로 강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통치 기간에 일본의 이주 혹은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945년 광복 당시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제가 패망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이 독립을 하면서 제1한국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 스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마련한 공식적인 송환 계획 등에 힘입어 대거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나올 때 재산을 다 갖고 가지 못하는 그런 여타의 제약으로 인해서 귀국이 종료됐고 1947년 이후에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은 광복 직후에 약 3분의 1인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1한국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1951년 10월 한일 예비회담에서 제1한국인 귀국 때 재산 제한을 철폐를 해라. 그리고 일본에 영주하는 교포의 권익 보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일 예비회담부터 시작을 해서 정식적으로 7차에 걸친 한일회담 긴 장기간 진행을 통해서 1965년 6월에 한일 간의 그 여러 조약들과 함께 법적 지위 협정을 타결하게 됩니다. 이거는 1965년의 6월 22일에 한일회담 조인식입니다. 그럼 이때 미국은 어땠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소련을 위협 세력으로 봤고 동아시아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역 통합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미국에게는 한국이 필요했죠.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협력 체제를 확립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일회담은 한일 양국의 회담이 아닌 미국을 포함한 회담이라는 거죠. 한국 전쟁은 미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군비 증대, 미국의 국방비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미군도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도 재무장을 하게 됐습니다. 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 발발 후에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공세 정책이 실패할 경우는 유럽에도 비관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전쟁을 자유세계 집단 안보 체제로 평가하는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한일 예비회담, 그때가 1951년이었는데 이때 한국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미국에서는 고베에서 미국 해병대를 한국으로 파병을 합니다. 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51년도에 역시 한국전쟁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부산항에 도착한 미 해병대 군인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역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흔이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걸 보면서 참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미국은 한반도의 전체를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51년에 7월 10일부터 휴전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 문서, 한국 문서를 보다 보면 미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한일 예비회담에서도 약간 다른 입장들이 나와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 국무부의 대일 강화 조약 체결에 한국이 완전한 교정국으로서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한국은 교정국으로서 참가를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에 누가 반대를 했냐 하면 미국과 영국이 한국은 여기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냉전의 전략을 위해서 한일 양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해방 후에 일본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1951년 9월에 대일 강화 조약 체결이 다가왔을 때 일본과의 직접적인 교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 10월에 한국과 일본 간의 예비회담이 결국은 개최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큰 역사적인 틀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일 예비회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서상에서 보면은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 1949년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인 무초라는 사람이 한일 관계 개선이 국제회의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초는 한국을 연합국의 자격으로 대일 강화 회의에 참석시킬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근데 한국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강경한 그런 태도들, 그런 인식들은 미국에 큰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무초라는 사람이 이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일 강화 회의에 참석을 시킬 것을 권고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메가더가 나오는데 이승만과 돈독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일본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활시켜서 아시아 반공의 보루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이 대일 인식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메가더의 이런 계획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영국과 미국은 어땠는가? 여기서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일 강화조약 참가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은 일본의 구식민지였던 한국이 패전국의 영토였으므로 상영권이 있는 참가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전쟁까지 발발을 하고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죠. 대일 강화 조약이 원래는 일본에 대해서 패전국의 징벌적인 조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냉전이 더 심해지니까 일본의 관용적인 조약으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혹은 대일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날 체결이 결국은 되었고요. 그리고 52년 4월 28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초라는 주한 미국 대사가 있었잖아요. 한국을 강화조약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미 국무부는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덜레스라는 미 국무장관 고문은 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정식으로 교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배경 속에 한국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서명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서명국이 되지 못했다면 한일 간의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한일 회담의 그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한일 양국 협상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도 과거사 문제 해결과 냉전이 시작이 됐으니 반공동맹의 수립을 위해서도 별도의 조약이 체결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한국은 외교적 좌절을 또 다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여러 좌절을 경험을 했고, 근데 동시에 또 일본과는 어쨌든 직접 교섭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951년 한일 예비회담이 열리게 됐고, 그 후에 정식적으로 한일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60년대에 마무리가 된 거죠. 한국 전쟁 발발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차 대전을 종식하기 위해서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었고, 그리고 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이 됐고 사인을 했고, 그 이후에 10월에 한일 예비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국이 참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51년 10월 20일 한일 예비 시작부터 종료식인데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 대일강화 조약이 조인은 됐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건 52년 4월 28일인데 이 사이에 이제 한일 예비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 정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일강화 조약에 서명국이 한국이 될 수가 없으니 그럼 주일 대표부에 한일 회담을 위한 교섭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외교가 진행을 됐던 거죠. 주한 미국 대사 무초라는 사람과 미국 국무부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이 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초 대사와 미국 국무부에 대해 한일회담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초는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상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반영하기가 힘드니까 미국이 한일 협상을 주선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무초는 주한 미국 대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한국에 이런 점이 있으니 미국이 좀 더 주도를 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지만 미국 국무부는 여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결국 미국 국무부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일 예비회담은 한일 양국의 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는 3자 회담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하는 회담이 됐고 미국은 그냥 참관자로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한일 양국의 회담은 처음부터 미국의 중계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나타내는가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회담 진행 시기에 미국의 입장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일 예비회담이 51년 10월 20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라는 사람이 한일회담 동기를 설명을 했는데 이 시볼드라는 사람이 자기는 참관인이다 밝히면서 회의 진행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우호 유지가 되도록 한일 예비 회담이 그런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신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특수경기를 누렸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회담은 미국까지 포함된 회담이다. 그러면 이게 오래 갔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1952년 2월에 한일회담 정식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그리고 일본 측 수석대표는 이구치 사다오라는 일본 외무차관이었습니다. 이구치도 한일 예비회담이 영원한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한국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교섭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유찬 대사가 말하는 거는 일본 점령 문제도 다뤄야 되고 공산주의 위협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불만을 보이고 휴회를 제안을 합니다. 11월 8일에 한일 예비회담이 6차로 열렸는데 이때부터 한일 양국 방침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한일 간 외교관계 수립, 청구권, 어권 협상 등의 개시 등의 협의를 위해서 1952년 봄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요. 이때 1952년 초봄에 양국 상호 관계에 대한 기본 사항을 협의하고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한 거죠. 결국은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제1강화 조약이 조의는 됐지만 발효하는 거는 1952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일본의 주권을 되찾은 다음에 좀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거를 나타낸 거죠. 근데 한국 측에서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명춘, 그러니까 52년 초봄에 하자는 거는 너무 늦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유찬 대사가 제1강화 조약 발효 전에 모든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죠. 제1강화 조약 발효 전에 우리가 더 이득이 되는 주장을 하고 빨리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회담이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명춘, 그러니까 52년 봄에 교섭을 계속 하자. 지금은 안 되니까. 그리고 대일 강화 조약 발효 전에 결론을 얻으면 다행이다. 근데 한국은 이게 도대체 일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일본에 항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 한일 회담이 아닙니다. 예비 회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준비 부족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 52년 봄까지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옵니다. 한국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그리고 11월 시볼드라는 사람이 미 국무부에 이러한 한일 예비회담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길 원했는데 지금 잘 안 되니 보고를 했죠. 한국은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통해서 일본과 회담을 그래도 빨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해도 일본은 지연을 시킵니다. 미국도 공산주의 팽창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을 주시를 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의 문서에서 좀 특별한 상황들, 미국의 위협 인식이 나타나는데요. 당시에 중공의 공군과 북한의 공군 항공기 사용이 가능한 비행장이 중국과 만주에 신속히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남한 미군 기지에 위협이 되니 미국은 이런 안보적 맥락 속에서 한일 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거지만 미국은 세계적인 안보 맥락 속에서 한일 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대규모 지원이 없다면 중공은 일본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산국가들의 군사적 원천은 중공이 아니라 소련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전쟁을 세계대전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제한전으로 국한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휴전시에 비행장을 복구하는 거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장이 파괴가 됐다고 하면은 그걸 복구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또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휴전 기간 중에 비행장 복구가 휴전 정신에 위배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비행장 복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 구축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우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일 예비회담,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 세 개가 맞물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한일 예비회담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양류창과 미국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대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12월에 한일 예비회담의 상황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회담이 진행이 되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은 계속 논의를 해요. 그때 양류차는 우호적으로 일본에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의 지연 전술에 환멸을 느낀다. 이거를 미국 앨리슨한테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봤을 때는 일본은 구체적 계획이 없이 시간만 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양류차는 미군의 철수 가능성 때문에 한국 내 불안감이 높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는 한미 간의 동맹이 아직 아니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군이 한국 휴전을 하고 철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한국에서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앨리스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지만 한국의 불안감은 해소되지가 않았고요. 이분입니다. 양류찬 주미대사, 그리고 이 앨리슨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류찬은 이렇게 하면서 앨리슨이 한국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양류찬은 앨리슨한테 미국이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일본과는 안보 조약을 맺었다. 근데 한국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미군 철수 가능성은 그 당시에 한국 국민에게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중에 한일 예비회담 지연은 이러한 한국의 불안감을 더욱 더 심화를 시켰던 거죠. 한국은 미국의 보다 강력한 보장을 원했습니다. 12월이 되면은 회담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일 예비회담, 어떤 의제를 한국과 일본이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51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예비회담은 정말 정식 회담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과 함께 진행되었던 한일 예비회담이 빠른 시기에 종료가 됐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제1강화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한국은 굉장히 불만을 나타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본은 달성한 게 많다고도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봤을까? 한일 예비회담이 그런 의미가 없었냐? 그건 아니고 회담 자체를 한국과 일본이 유지를 한다는 거에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먼저 살펴보면은 한국은 오히려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화조약의 발효 전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힘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갖겠다라고 해서 어업협정이나 제1한국인 국정 문제 등의 광범위한 그 논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지연을 했기 때문에 2개월 만에 협상이 끝났고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한일 예비회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질문, 한국과 일본만 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의도로 성사가 되었고, 쟁점은 회담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의제를 설정할 건가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그 휴전 논의가 시작됐던 시기와 맞물렸던 거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한국은 곧바로 해방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해결을 하기 전에 냉전 체제라는 또 다른 국제 질서의 대변동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이 주권을 되찾기 전에 일본과 협상을 하려고 했죠. 패전국일 때의 일본과의 협상이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요. 하지만 일본도 그쪽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한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연 전술을 한일 예비회담에서 보였습니다. 미국은 참관인으로서 봤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그냥 한일 양국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소련을 위협 국가로 보면서 휴전을 구상하면서 한일 예비회담의 성과를 기대했지만 그게 잘 안 된 거죠.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의 기초로 가는 그 단계는 됐으니까요.
이제 요약을 하고 시사점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의 질서를 각각 다르게 보시겠지만요. 국제 정치 큰 변동 속에서 한국 전쟁은 일어났고 냉전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냉전 속에서 공산주의에도 대항을 했고 국제 정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주권 회복 전에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일 대표부는 그렇게 회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과는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참관자로 한일 예비회담에 참여를 했지만 한일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배려를 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과 미 국무부의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려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략적으로는 일본을 더 중시를 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그래서 국제정치 질서에 대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한국이 한미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권을 주장해야 하는지는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일 예비회담에서의 한미일의 역학관계 속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일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 강의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